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데이 4 네 번째 색채학 시간입니다. 색채학 파트는요, 계속 얘기하지만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라든가 기사 같은 경우는 요 강의만 28회차를 강의를 하거든요. 양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양을 사실 시각 디자인에서는 20문제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미시적인 그러니까 되게 심도 있는 문제들은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문제 풀어보고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컬러리스트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꼭 듣지 않으셔도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듣다 보니까 야, 이 컬러 재밌는데 야, 더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유튜브나 저희 카페 가시면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기사 무료 필기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들어보시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제가 필기 그냥 암기 과목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실기적인 실기 공부할 때 너무나도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암기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시각 디자인이 정말 뭔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가지 과목이 있다 했어요, 그죠? 색채학, 그다음 인쇄미 사진기법, 그다음 시각 디자인 론, 시각 디자인 실무, 그죠? 그 중에 색채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색채학을 공부하려면 일단은 먼저 색채 지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색채 지각은 뭐냐? 보고 느끼는 거죠. 노란색이 왜 노란색으로 느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색채 심리도 했어요, 그죠? 색을 보면서 빨간색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러한 색채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래서 그와 관련한 것들을 배웠고, 지각하고 반응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니까 그 주관적인 걸 가지고는 소통하기 힘들다.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다? 색채 체계, 바로 표준을 만든다 해가지고 색채 체계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 색채 관리에 관련한 것입니다. 뭐다? 색채 관리.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계획을 아무리 세우고 해도 잘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색을 사용하는 것. 자, 색을 만드는 건 조색이라고 하고요. 색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배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건 조리, 음식을 나눠 먹는 건 배식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배식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도 와, 맛있다 그러고 맛없다, 괜찮다 이런 식의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색을 사용할 때, 이 배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색을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조화라고 합니다. 조화. 색을 어떻게 잘 써서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게 주관적이니까 이 주관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수가 좋아하고 인정할 수 있는 좀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색채 조화론이라고 합니다. 조화 이론. 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하는 것, 또 디자인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시각 디자인론에서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떤 무언가를 할 때 지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해요. 왜 하는 거냐? 그러면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것도 배고프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건 뭐예요? 먹어서 배부르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요,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분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각 디자인은 쉽게 얘기해서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컬러리스트 또는 색채학은 색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색채 조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색채 조화론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제 보통 학문이죠, 학문.
이렇게 학문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근대화 이후다. 언제? 근대화 이후. 근대화라는 건 뭐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렇게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특히 모더니즘 같은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하게 되는데, 최초로 이 근대화 이후에, 근대 이후에 이 색채 조화론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쉐브럴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요? 이 쉐브럴이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근대 색채 조화론의 선구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색채 조화와 대비의 원리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하면 이제 논문이죠, 논문. 그러니까 학자이기도 하죠. 논문이에요, 논문. 그런 논문을 통해서 이 조화 이론을 체계화 시켰다 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는요, 이제 현대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동시 대비의 원리, 동시 대비. 그러니까 동시 우리가 색들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색들을 사용하면 조화로운지를 설명한 게 동시 대비 원리죠. 그 다음에 도미넌트 컬러라는 것은 어떤 색을 사용할 때 어떤 통일성 있게 사용해야 조화롭다라는 것이고요. 세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동일한 색, 유사색을 사용하다 보면 좀 이렇게 재미가 없거나 또는 좀 밋밋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세퍼레이션 컬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또 보색을 또 잘 쓰게 되면 상당히 다이나믹한 그런 조화,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네 가지, 동시 대비 원리, 도미넌트 컬러, 세퍼레이션 컬러, 보색 대비를 기본으로 한 법칙,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제 뭘 설명했다? 색채 조화를 설명했다.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각 디자인에서는 뭐 그 정도 심도 있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 쉐브럴 그러면은 동시 대비, 도미넌트,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퍼레이션, 그 다음에 보색, 배색, 이렇게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뭐 누구냐? 쉐브럴이다. 그 다음에 요 상관없는 것은 요거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가장 일반적 색채 조화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요, 월리드 저드라는 사람이 이야기는 사원색 조화, 사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람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네 가지 원칙. 첫 번째, 이 쉐브럴은 동시 도미넌트, 세퍼레이션, 보색이라고 했지만, 저드는요, 일단 질서의 원리다. 질서의 원리다. 질서의 원리다 말 그대로 어떤 색을 쓸 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색상을 보게 되면 뭐 2단계씩 나눠서 쓴다든가, 뭐 3단계로 나눠 쓴다든가, 이렇게 색을 쓸 때 질서 있게 사용할 때 조화롭다. 그 다음 비모호성. 그러니까 비모호성이 뭐냐? 모호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 함정이 뭐냐? 모호성이라고 시험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명료해야 된다 해서 명료성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영어를 우리가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하여튼 색을 쓸 때는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사용해야 되지, 이렇게 모호하거나 명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류, 유사, 동류, 친근, 이러한 그 동류나 유사한 색들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조화롭다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동류 유사를 쓰게 되면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되게 괜찮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원리, 질서, 비모호성, 동류, 유사, 저드,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고, 이 사람들은 이 아주 이제 어떻게 하면 색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버 비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파버 비렌. 이 사람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색삼각형을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색삼각형을 이용해서 색채 조화 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의 기본 원리는 삼각형을 그리고, 우리 여기 흰색,
흰색, 여기는 순색, 여기는 뭡니까? 검정.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어디서 봤네요. 이거 오스발트 표색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색삼각형 만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또 만들고 가운데를 만들어서 각각 라인을 다 연결을 합니다. 여기는요 틴이라고 합니다. 틴이라는 것은요 밝은 색조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는 shade라 그래서 어두운 색조, 여기는 gray라 그래서 뭐예요? 회색, 여기는 톤,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와, 그러니까 흰색과 순색과 밝은 색조, 얘네들의 밝은 색조를 사용해서 조색을 하면 어떻다? 조화롭다. 그래서 요 일직선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라인 선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조색하면 조화롭다. 색삼각형을 통해서 조화 이론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다? 파버비렌이다. 아셨습니까? 근데 이게 100% 맞느냐?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이론이에요. 이론. 자, 우리가 보통 학문을 연구하는 것, 다 행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최고 정점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항상 모든 오류가 없는 참을 얘기하는 것이죠. 곧 행복함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가 맞느냐? 많지 않아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니지만 실험을 하거나 해봤더니 많은 부분 맞더라. 이거는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설이죠. 가설 또는 이론. 그 나머지들은 실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설과 이론을 검증하다가 법칙이 되고 또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 탐구의 주 목적은 뭐다? 진리 탐구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이 진리는 많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니죠. 부모님들 중에는 자식을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많은 부모들은 어때요? 사랑을 주죠. 그래서 그건 법칙이라고 하는 거지만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진리는 뭐 이런 것들이죠. 사람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그건 진리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가설이에요. 그래서 가설 이론들은 뭐 진화론, 창조론 해서 론을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조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100% 맞는 것은 아니고 검증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버비렌의 이 이론이라든가 이 저드의 이론 이런 것들, 야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 되지. 이걸 마치 이건 정답이야, 완벽해, 퍼펙트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이텐 요하네스 이텐. 이 사람은 이제 뭐 그 교재를 보면 이색조와 사색조와 뭐 삼색조와 오색, 육색조와 해가지고요. 이제 색삼각형을 그려놓고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가지고 이 삼각형 안에 요 걸치는 얘 세 가지를 배색을 하면 어떻다? 조화롭다. 이거 무슨 조화? 삼색 조화. 사색은 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한 육색은 육각형. 이런 식으로 한 건데 뭐 이것도 뭐 저드의 질서의 원리와 거의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이태는 2색, 3색, 4색, 5색, 6색 조화를 각각 도형 가지고 그래서 그 이텐의 어떤 도형 가지고 색을 연결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하여튼 이 사람은 이러한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문과 스펜서라는 사람의 색채 조화 이론인데 이 두 사람은요, 뭐 색채학자나 색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건축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건축하던 사람들은 이제 약간 뭔가 이렇게 정확한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셀 스펜서라는 이 두 사람은요, 이 조화를 하나의 수학적 수학 공식을 활용해서 조화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MOC, M은 O, C 이렇게 설명을 해요. MOC, 미, 질, 복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도를 M으로 표시하고 미도는 되게 아름답고 조화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도가. 그래서 미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미도란. 그래서 미적 가치가 있는 것은 조화라고 했고 미적 가치가 없는 건 부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적 가치가 없는 부조화는
제1부조와 제2부조와 눈부심으로 구분을 했고요. 질서성의 요소와 그 다음에 복합성의 요소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를 보면은 이제 복합성의 요소는 이제 색의 수 그리고 거기에 색상 명도 채도의 수고요. 질서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1부조와 2부조와 눈부심 그 다음에 유사, 대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나눠줍니다. 질서성을 복합성으로 나눠줬을 때 0.5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0.5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 이것은 조화로운 미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0.5 이하면 부조하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진 않아요. 근데 딱 맞진 않겠죠. 근데 특이하잖아. 그죠? 수학적 공식을 이용했다. 문 스펜서의 그런 색채 조화 이론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 우리 이제 표색계 얘기했었죠.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 이론인데 이 오스트발트의 가장 중요한 건 조화라는 거예요. 뭐요? 조화는 곧 조화가 아니라 질서. 뭐요? 질서. 오스트발트 그러면 질서라고 암기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있죠. 먼셀의 색채 조화 이론은 균형이다. 뭐다? 균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색채 조화 이론 이거 말고도요 되게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뭐 시험에 나오고 다루는 것들이 이런 건데 사실 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진리구나 이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뭐 이래도 되지만 왜 우리나라에서는 색채 조화 이론이 없는 것인가 참 답답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시각 디자인뿐만 아니라 컬러리스트면서 컬러를 연구하지만 이후에 한번 색채 조화 이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보면 외국말이잖아요. 짜증나. 왜 우리나라 학자가 만든 걸 가지고 외국 애들이 공부하게 못하는가. 그게 답답해. 저도 연구를 해서 이름을 진짜 어렵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외국 애들이 발음하기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하기 쉽게. 그래서 외국 애들이 선생님 이론을 공부하게 해서 되게 힘들게 암기시킬 거예요. 우리 학생들 힘들게 공부하잖아. 그죠? 되게 길게 한국말로. 자, 그래서 많은 좋은 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간에 일단 먼저 이렇게 7가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뭐 많이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대화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색채 조화 이론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근대화 이후에 이 셰브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색채 조화 이론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동시, 도미너트, 세퍼레이션, 보색 대비 그럼 셰브럴, 저드의 사원칙 특히 많이 나와요. 질서, 비모성, 복류, 유사, 파법 일행 그럼 뭐예요? 색삼각형 아셨죠? 색삼각형을 가지고 설명했다라는 거. 요하네스 이텐 그러면은 2색, 3색, 4색, 5색, 6색 조화. 문 스펜서 그러면 수학적 공식, 미질복, MOC 이걸 기억하시고요. 오스트발트 그러면 질서, 먼셀 그러면 균형인데 먼셀은 NO를 기준으로 해서 배색을 했을 때 가장 조화롭다라는 이론이고요. 오스트발트는 질서인데 선생님이 전 시간에 W, B, C 해가지고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조화로운 거예요. 그 등순 이 라인은 뭐예요? 등백 이 라인은 뭐예요? 흙에 관련해서 등백 라인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조화롭다. 뭐 이런 것들 질서를 갖는 이러한 질서적인 요소들은 다 조화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은 무채색의 조화, 단색상의 조화, 그 다음에 등가색환의 조화, 보색 마른 목골의 조화, 다색 조화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게 많이 나와요. 라인 안에 이렇게 라인에 있는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이 조화롭다라는 그 단색상의 조화 이 이론을 좀 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뭐야? 질서다라는 거 기준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색채 조화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화론 전에 원래 배색을 얘기해야 되는데 교재 순서대로 이제 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색은 사용하는 거죠, 색을. 배색은 색을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배색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색상을 가지고 배색하는 방법이 있고 색조를 가지고 배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색조는 명도와 그다음 채도를 혼합한 이야기죠. 자, 색상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 색상, 유사 색상, 반대 색상이라는 게 있고요. 색조도 마찬가지예요. 동일 색조, 유사 색조, 반대 색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배색을 하는데 동일 색상끼리 배색하거나 유사 색상끼리 반대 색상끼리 배색을 할 수 있겠죠. 자, 색상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R, Y, G, B, P 이제 우리나라는 먼 표색계로 하니까 동일이라는 것은 빨간색의 배색을 다 하되 어떻게 색조의 변화를 주는 배색을 얘기하거든요. 자, 색상이 동일하다 그러면 어떤 동일한 의미를 갖겠죠. 예를 들어서 따뜻한 느낌으로 하려면 빨간색 계열로 다 동일한 색상을 다 해버리게 되면 동일한 어떤 성격이 나오겠죠. 뭐 따뜻하다, 차갑다, 부드럽다, 딱딱하다라는 동일한 통일된 느낌을 줄 수 있게 되고요. 유사 색상이라는 것은 얘 옆에 있는 색상들, 뭐 YR이 됐든 PB가 됐든, RP가 됐든 P가 됐든 얘네들을 싸게 되면 상당히 협조적이고 온화하고 상냥한 느낌의 감정을 가질 수 있고요. 반대 또는 되게 멀리 있는 애들을 배색하게 되면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동적이고 화려하고 강한 느낌의 그러한 액티브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조도 마찬가지죠. 뭐 같은 명도를 사용하거나 채도 차이를 두게 되면 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교재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세퍼레이션 효과라는 것도 있죠. 그죠? 세퍼레이션 효과. 세퍼레이션 효과는 뭐냐? 분리 효과죠. 분리 효과. 예를 들어서 뭐 동일이나 유사 또는 색조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것들을 쓰면 뭐 통일감도 있고 뭐 상냥함도 있고 한데 밋밋할 수 있거든. 재미가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색과 색 사이에 라인을 그려주는 거죠. 분리시켜주는 라인을 그리는데 그 라인은 보통 무채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검정색 계통을 많이 사용하죠. 대표적인 게 뭐 만화, 캐릭터,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뭐 교회 그 스테인 글라스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는 것. 그래서 색상, 색조 외에 그다음 두 번째 세퍼레이션 또는 분리 기법, 분리 배색이라고 합니다. 배색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채색을 사용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배색할 때 좀 밋밋한 느낌을 좀 없애고 좀 선명하고 화려한 느낌을 줄 때 세퍼레이션 효과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강조색 배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배색을 하면 되게 중요한 게 주조색, 보조색, 그 다음에 강조색이라는 게 있어요. 배색의 가장 핵심은 주조색이고요. 70% 이상이고요. 보조색은 전체 25%를 차지하고요. 강조색은 보통 5%에서 10% 사이인데 강조나 보조는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주조색을 위해서 다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조는 세퍼레이션과 좀 비슷한데 주조색을 사용하되 그 주조색이 좀 더 화려해지거나 눈에 띄거나 좀 더 하려면 이 강조색에 의해서 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대되는 색상이나 좀 차이가 나는 색조를 사용해서 강조색을 사용한 배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 배색이 있고요. 연속 배색인데 이건 이제 그라데이션 배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배색을 통해서 뭔가 상당히 그 리듬감이라든가 운동감을 줄 수도 있고요. 자연스러운 그런 리듬감이나 율동감, 연속 색상의 배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 배색은요, 말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뭐 우리가 강약, 중강약 하듯이 색상을 그런 식으로 배색을 통해서 상당히 뭔가 그 반복됨으로 인해서 좀 더 통일감, 또 뭔가 그 강렬한 배색 같은 걸 줄 때 많이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톤 온 톤 배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배색? 톤 온 톤 배색. 자, 톤 온 톤 배색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색상은 같은 색상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벽면을 보면 학교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나누잖아요. 그럼 여기도 옐로우고 여기도 옐로인데 보통 아래는 좀 어두운 옐로우고 여기는 좀 밝은 레드, 연한 레드를 쓰잖아요. 그럼 같은 색상인데 색조를 다르게 해서 배색한 것을 뭐라고 한다? 톤 온 톤 배색이라고 합니다. 동일 색상의 유사 내지 반대 색조를 사용한 배색을 톤 온 톤 배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7번째 톤 온 톤 배색은 뭐냐? 자, 여기는 옐로를 쓰고요. 여기는 레드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도 페일 톤을 사용하고 여기도 페일 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색조는 어때요? 동일 색조죠. 동일 색조의 색상은 유사나 반대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톤 온 톤 배색.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약간 반대네. 톤 온 톤은 톤 위에 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옐로의 옐로인데 톤만 바뀌는 거죠. 톤인 톤은 같고 색상이 달라지는 그런 배색을 톤인 톤 배색. 헷갈리죠? 예. 하나만 암기하세요. 톤 온 톤만 암기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그 학교의 벽면. 여기도 옐로고 여기도 옐로인데 여기는 약간 어둡고 여기는 밝게 하는 배색. 아, 톤 온 톤. 나머지는 이제 뭐예요? 톤은 같고 색상을 다르게 하는 건 톤인 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까마이의 배색과 포까마이에라는 게 있거든요. 까마이의 배색과 포까마이에. 자, 이 포까마이와 까마이의 배색은요, 이 톤인 톤 배색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까마이와 포까마이에는 자, 얘네들 톤 온 톤은 뭐예요? 톤인 톤, 톤 온 톤은 색상 차이라든가 색조 차이가 커도 돼요. 얘와 얘의 색상 차이나 색조 차이가 커도 되는데 까마이에와 포까마이에는 색상이나 색조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까마이에와 포까마이의 배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톤홀 배색이라고 있는데 톤홀 배색이라는 것은 중명도의 중채도의 배색이죠.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 그렸었죠? 여기에 있는 중명도와 중채도, 뭐 소프트라든가 덜톤, 라이트나 딥톤 같은 애들을 사용할 때 중명도, 중채도를 사용하는 배색을 뭐라고 한다? 톤홀 배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콜로라는 배색이 있는데 비콜로 배색이나 트리콜로 배색은 국기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 나오죠? 이렇게 두 가지로 라인이 그렸을 때 하나는 흰색이고요. 하나는 비비드, 원색 있죠? 그러니까 순색, 완전 순색의 색을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비콜로. 그 다음 국기 중에는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있죠? 가운데 흰색, 양옆에는 비비드의 컬러를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트리콜로, 세 가지, 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컬러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컬러라는 것은 뭐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는, 그래서 다이나믹하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느낌을 줄 때 사용하는 이러한 배색들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는 되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색이라는 거를 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 볼 때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컨셉, 어떻게 컨셉을 잡을 것인가, 컨셉 디자인. 두 번째는 그 잡은 컨셉을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어떤 색상을 입힐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배색할 것인가 할 때 이제 요 부분의 것들, 뭐 같은 어떤 따뜻한 느낌을 주겠다 그러면 동일 색상, 유사 색상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뭐 이러한 배색 원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그리고 주조, 보조, 강조색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채 조화 이론과 배색에 대한 이야기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죠, 여러분?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교재를 보면 이제 색채 관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 색채 관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색채 체계, 그러니까 표준색 있죠? 우리가 배웠던 그 표준색을 기본으로 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색채 관리라는 것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색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색채 관리 중에서 교재 유행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시험에 좀 나오니까 유행색을 좀 나가도록 하는데요. 자, 색채 관리, 그러니까 색채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목표를 이뤄내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자료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색을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하다 보면은 만들어지는 자료들이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그냥 뭐 프로세스라든가 영역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을 통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맞힐 수 있어요. 자, 유행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행되어질 색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보통 2년에 한 번씩 유행색을 지정합니다. 뭐 유행색이라는 게 꼭 맞는 건 아니고요. 유행색이라는 것을 지정하면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는 것 같아. 2년에 한 번씩 유행색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라는 거,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색채 관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후에 좀 색채 이제 마케팅 공부할 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다음 이걸 설명할게요. 왜냐하면은 관리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려니까 또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예, 일단 색채 관리 넘어가고요. 자, 색채 관리는 유행색만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지정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뒷부분에서 좀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색채는요. 색채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색채 계획, 관리, 조절, 디자인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이후에 이제 시각 디자인 실무에서 이제 마케팅 파트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얘도 이해가 되고 얘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조절이라는 것도 일단 시험 문제 나와서 나오는데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계획하고 관리하고 디자인하는 것이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색채 조절을 했을 때에 어떠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뭐 색채 조절의 목적이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기분이 좋아진다.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쓰거나 거기에 맞는 색을 쓰면 기분이 좋아지죠. 눈의 건강과 피로가 감소하고, 그 다음 작업의 힘이 뭐 판단이 사고 재해가 감소된다든가, 생산량이 높아진다든가, 청결해진다든가, 뭐 경제적이다. 이런 건 뭐 당연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 색채 관리, 이 조절과 함께 알아야 될 게 이제 안전 색채인데, 이런 색을 이용해서 어떤 명시성이라든가 주목성 얘기할 때 했었죠. 안전 색채는 뭐 대표적으로 빨간색이 뭡니까? 뭐 위험을 표시할 때 쓰는 색이고요. 초록은 안전, 노랑은 주의.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색들이고, 그 다음에 뭐 주황은 조심, 파랑은 지시, 보라 특히 방사능 이런 것들. 예, 한 번씩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다. 그래서 색채 조절은 이 안전 색채와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재의 색채 계획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색채 선호도 조사법이라든가 디지털 색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디지털 색채는요, 마지막 강의할 때 컴퓨터 그래픽 설명할 때 디지털 색채를 그때 가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적으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책을 쓸 때는 원래 이거를 뒷부분에다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시험 보는 큐넷에서 이렇게 차례를 주거든요. 그때 이게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이 부분, 요 부분은요, 요 뒷부분, 이제 색채, 시각 디자인 실무 파트에서 설명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설명이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것만 설명해도 시간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 하셨죠? 배색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색채학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양이 많아요. 색채학 파트만 해도 양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이거 28강의로 나눠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4회차 원래 30분씩도 끊어야 되는데 보면 거의 50분씩 1시간씩 해가지고 그래도 줄인 거지만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범위가 많다, 범위에 많은 거에 비해서 20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보통 한두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애매할 수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 보고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요. 뭐 컬러리스트 시험을 이미 본 분들은 뭐 기출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득점을 내야 하는 파트예요. 색채학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지만 양이 좀 많아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좀 착실하게 해주시고요. 교재를 보시면 그 컬러리스트 이제 그 파트 끝났죠. 체크리스트 및 요약 정리라고 그래서 단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서 가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데 선생님 강의 들었으면 강의 듣다 보면 착각이 들어요. 다 아는 것 같은 착각. 그렇지만 듣는 것과 내 것이 된 건 달라요. 이제 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 암기하셔야 되겠죠? 교재를 보고 쭉 암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 체크리스트와 요약 정리에 있는 가로를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큼 기억했는가를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60점 이상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이제 여러분들이 틀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요약 그 설명집이 있죠. 그 설명집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교재라는 게 웃긴 게 열심히 쓰고 정말 오타도 줄이고 오류를 줄여보려고 했는데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타, 오류, 오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열받아서 화내지 마시고 저희 카페, 다음 카페 아시죠? 선생님 카페 조선생의 컬러리스트와 시각 디자인이라는 카페에 오시면 오답 체크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오답과 오류를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좀 같이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빠르게 오답과 오류를 체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 나오길 바라는데 컬러 책 쓸 때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신경 썼지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 좀 카페에 글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저는 뭐 다 받아드릴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학원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꼭 체크리스트와 요약 정리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색채학 강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쇄 및 사진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및 사진 기법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거나 들어보지 못했던 파트거든요. 그래서 꼭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파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색채학 그동안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